앞서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들 많이 주셔가지고 특히 박정희 교수님이 총선의 어떤 이후에 대한 그 부동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도 또 말씀 주셨어요. 그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치가 있는 측과 상반되는 어떤 결과들이 지금 수요자, 공급자, 또 투자자, 무주택자 입장이 다 좀 다를 텐데요. 일단은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빨갛게 쏘는 것들이 이제 좀 부딪힌 겁니다. 정부에서 13 대책 때도 발표하고 120 때 또 완벽하게 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저 부분이. 그러면은 소유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요인이나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사라진 겁니다. 일단. 그리고 반대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의 더 이상의 뭐 일시적 반등의 추가 상승은 일단 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좀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무주택자분들은. 그리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와 실거주 폐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도 완화는 시행령이니까 바로 뭐 국무회의 거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법 조항들인데 좀 중요하죠, 다들. 그래서 세제 부담이 물론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좀 세제를 좀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또 2, 3년 뒤에 어떤 현실에 대해서 미리 또 예측할 거거든요. 가진 분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시장에는 하방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수들이 일단 정리가 됐어요. 큰 것들은. 그리고 GTX하고 뭐 지하 경부고속도로 지하 뭐 이런 공약들만 여야가 좀 합의를 한 상태죠. 합의를 했지만 아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TX의 실현 가능성이 100% 가까운 데가 있고 조금 퀘스천이 찍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지하고 시장이 동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 결론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수들이 동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변수가 어제 생겼죠. 환율 변동폭이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스피커가 없습니다. 당국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정책적으로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조금 합을 맞춰서 부부라면은 부부 간에 잘 얘기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자식들이 따라가는데 지금 부부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아이들은 조금 정신이 없죠.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환율은 또 더 올랐으니. 그리고 또 왜 해외 변수들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럼 그 변수들 다 정리해 보면 시장에 좋은 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아까 우리가 예측하는 시나리오 중에 어려워서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2, 3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오를 거다라는 희망적인 긍정적 뷰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까 이광수 대표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뭐 이광수 대표님이나 저는 아는 것처럼 2009년도에 데자뷰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수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이광수 대표님이 4월 이후 부동산 팍 뭐 이렇게 하고 저도 4월 이후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약간 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생아론 돈이 좀 있어가지고 4, 5, 6월, 3월, 3개월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또 언론들이 약간 받쳐주면서 신고가 나온다고 자꾸 또 나오잖아요, 요즘. 그리고 상승 뭐 진짜 한국 부동산은. 근데 KB 통계는 또 하락이에요, 저번 주까지도. 맞아요. 그럼 두 개를 안 쓰잖아요,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뭐냐. 언론들보다는 지금은 유튜브 팩트를 믿는 게 맞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실 타임인 것 같아요. 영끌 완 때 한 번 다 당하셨잖아요. 그죠? 끝까지 오른다 그랬잖아요. 내린다고 한 언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샤프하시니까 그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굳이 지금 움직일 타임은 아닌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시장을 바라본 다음에 4, 5, 6월에 분명히 거래량도 더 받쳐주고 시장 지표도 오르는 걸 뜰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왜냐하면 주간 지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주간 지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 주간 동향 지표는요. 표본이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점점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변동성을 둬서. 그 0.01을 0.01 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10억이면 10만 원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맞나요? 뭐 대충 10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이 한 단지에 한 아파트가 움직인 걸 가지면 가중치를 써가지고 쓰는데 어느 단지를 조사하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KB 통계를 일단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KB 통계조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KB통계 여러분 대출해 줬잖아요. 주담보대출이 KB통계 그 시세거래표를 좀 참조하는데 은행들이 6억에 대출했는데 주택가격이 5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신규 대출자는 5억에 맞춰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5억짜리니까. 근데 이거를 5억으로 낮추는 순간 원래 대출한 부분의 어떤 약간의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럼 그 부분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한테 대출을 좀 더 더해줘야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건 뭐 실화입니다. 실화. 현장에서 분명히 6억짜리가 5억이 됐어요. 그게 안 바뀝니다. 계속 갑니다. 누가 조사 나오지 않는 한은 그냥 가도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억으로 하락이 됐음에도 주담보대출은 6억을 유지하려고 6억으로 유지가 되는 네. 성향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모든 은행 금융기관이나 이런 지표기관들이 약간 어느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올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안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지금도 올랐죠. 서울도 보면 아까 전국도 올랐고요. 끄다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선이 아까 우리 강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러면 힘이 약하다는 얘기고 글로벌 금융위보다 약합니다. 또 넘길까요? 다음에. 이거 제가 넘기면 되죠. 자, 우리 전세가율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빠진 데가 38%대가 그 2011년도, 12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팍 빠졌을 때예요. 빨간색은 이제 서울이고요. 위에는 이제 전국이거든요. 그러면 좋을 때 보면 75% 평균 가요, 다. 65%는 기본으로 넘고. 근데 지금 서울은 54%고요. 지방도 지금 못 쫓아간 거예요. 70%, 80% 가까이 가야 갭 투자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광수 대표님 말씀 나눈 중에 그 갭 투자 시절에 주택 가격이 10억이었다면 지금 20억이잖아요. 그럼 그 갭 투자 여러 번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는 앞으로 시장에서는 극히 적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전세 매물이 줄잖아요. 그럼 왼쪽에 중간을 그림을 보시면 전세 매물이 줄다가 늘어나죠. 어느 순간에. 늘어나는데 매매 물량은 노란색인데 어때요? 내려오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게 뭐냐면 매매를 하려고 막 하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라도 나야죠. 네. 그 현상이 벌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죠. 이것도 한번은 우리가 시나리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35만 가구 입주하거든요. 꽤 많은 물량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은평구도 한 3천 개 들어오고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동구는 6월, 9월에 해가지고 한 4, 5천 개 들어오고 결정적으로 11월에서 1월 사이에 둔촌주공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2,000개 오잖아요. 17,000세대가 강남 4구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3구에. 그 영향이 역풍성 효과가 분명히 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때 2030, 40 분들이 처음 느껴보는 시장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 지표는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경매 지표가 뭐 좋아졌다고 했는데, 수도권. 근데 전국은 그렇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낙찰가율도 중요하지만, 낙찰률도 중요합니다. 낙찰률이 올라가야죠. 낙찰률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건은 더 나오고 있잖아요. 물건은 더 나오는데 낙찰률은 더 떨어진다는 건 쌓이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 와중에 그럼 낙찰가율은 왜 올라갈까요? 그 중에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올라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석해야지 정상인데 엊그제들 보도에서 뭐라고 나와요? 수도권 낙찰가율 몇 년 만에 뭐 86% 넘어 이러면서 마치 경매 시장은 선행 지표가 좋아진다. 그러면 경매 지표의 기본은 낙찰가율, 낙찰률, 물건 개수입니다. 이걸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물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0%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서울도 비슷합니다. 서울도 경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3월 달에. 임의 경매 건수인데요. 안 좋을 시절에 우리가 15만 건 달렸어요. 2008, 9, 10, 11년도에는 경매 건수가 15만 건인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실 건 여러분들이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네. 급하게. 선이 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올라갔는데 10만 초과했다고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럼 저게 10만에서 멈추냐? 제가 볼 때 앞으로 15만도 갈 수 있다. 그럼 15만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완벽한 대세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 타임이 언제 올지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모습을 보시면 패턴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쭉 몇 년 동안 유지 잘 되다가 선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급하게 올라간다는 게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게 완만해야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좀 변수가 많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임의경매 건수입니다. 저게 중요한 건 임차권 등기 때 우측만 보여드릴게요. 임차권 등기가 어때요? 줄진 않잖아요. 전국 임차권 등기고 저 뒷부분은 서울, 경기도, 부산인데요.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전세 대출 역전세 난다라고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그랬는데 정부에서 임대인들 대출 제도를 쓰니까 일단 약간의 완만하게 어떤 방어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다가 다시 지금 물건이 늘어나요. 저 추세가 지금 총선 이후에 5월, 6월까지 이어지면서 늘어지면 소유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기 싫어하는 상황,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바라던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타임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걸 제가 왜 올려놨냐면 이게 대자뷰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서 보시면 거래량 2006년하고 해놓고 밑에는 19년 9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순간을 제가 떼어다가 갖다 붙여서 딱 보니까 대자뷰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걸 길게 보면 이게 전으로 들어가도 되죠?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래예요. 보시면 맨 우측이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서 네. 저기를 우측을 갖다가 툭 떠가지고 왼쪽에다 붙인 게 저 그림인데 저걸 확대하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거짓말같이 아까 이광수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되풀이 된다고. 되풀이 되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2009년도 2.4 대책 때 하고 2023년도 1.3 대책하고 라인이 맞추면 저렇게 벌어지는데 효과가 어때요? 그때보다 낫죠. 이게 그럼 앞으로 이어지는 선의 형태를 보면 올라가는데 2010년도에 그때 다시 한번 또 활성화 대책을 던지거든요. 요번에 2024년도에 120 대책 던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쳐져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갔다가 다시 내리잖아요. 저 뒤부터가 쭉 3, 4년 동안 이제 횡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그림이 유사하게 갈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 인구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선 이후 부동산 변화인데 총선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작년 7월에 나온 건데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아까도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끝났다예요. 말은 이쁘게 써놨는데 제가 군인 유모차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 페이지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러 개의 그래프를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한국만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세계 월드를 하면서 나온 한국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저 보고서에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저 출산율에 대해서 딱 벌써 바닥이잖아요. 그리고서 군인 유모차라고 쓴 거는 우측에 저렇게 워딩으로 된 거를 제가 다 지우고 저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지우고 그냥 키워드만 넣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한국은 군인 수가 드디어 처음으로 5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모차가 애기들을 위한 유모차보다 애견들, 강아지를 위한 유모차가 더 팔리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 단어 워딩을 우리가 볼 때 외국인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 폭등도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말 일본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이 박정희 교수님 말씀 주신 국가 전략을 정말 새로 잡을 때고 미래를 생각하고 조금 좀 더 우리가 이제 투자나 자본 뭐 이런 쪽에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는 때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제를 들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5월 25일 날 있을 세미나에서
오늘 지금 부동산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는 또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건지 아마 그때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워낙 우리 박 교수님은 국가적인 차원의 네. 부동산 매가 발전 전략, 또 후세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주실 거고, 네. 경제는 또 교수님 하시고, 네. 또 우리 이광수 의원님이 또 시장은 또 세밀하게 잘 봐주시니까, 네. 저는 저도 이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 날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 하세요. 왜냐면 이제 체력 관리를 안 하고 제가 저희 4명 중에 제일 오래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뜻은 뭐냐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는 대한민국 연령 평균 연령이 배울 때 뭐 55, 60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기억이 나 60까지 살면 나는 이제 잘 살았구나. 그 기억이 아주 강력하게 잡혀 있고 60이 이제 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이렇게 비인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세상을 보니까 이왕 사는 동안에 우리도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고 문화 혜택을 보고 선배님들, 우리 베이비부머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같이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청년 계층으로 갈수록 약간의 물질적인 어떤 발전은 있었지만 이 주택에 대한 개념에서 정신적으로 약간의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좀 같이 사는 해외 선진국 북유럽처럼 네. 그런 쪽으로 한 발 더 나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념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시장의 방향이 있을 텐데 시장이 그러면 청년들 계층이 지금 캐스팅 모드잖아요, 지금.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시기가 10년 안에 올 거라고 봐요, 저는. 10년 안에 청년들이 그리고 역으로 제 위의 선배들 10년 지나면 좀 이렇게 먼저 좋은 데 가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상, 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간이 10년 뒤에 올 거예요. 10년 안에. 의식의 패러다임이. 그러면 그때 분명히 교수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한 자본주의를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건전한 시장이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한 시나리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 텀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 뷰를 갖다가 좀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대처했을 때 대처해봤자 아기를 바로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 감소로 꺾이는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시장이 확실히 안 좋아요. 그 뒤에 모습은 저는 10만 명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 아들 보고. 걱정 말고 애들 많이 낳아라. 집이 팅팅 남아돌 거다 있거든요. 근데 계산이 좀 나오거든요. 일본 실제로 그렇잖아요. 물론 서울이나 도쿄 핵심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뷰를 보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좀 길었네요. 제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도 뭐 박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뭐 교수님 워낙 이게 업계에 또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네. 시행업도 PF. 네, 하시고 그래서 아까 네. 부동산 PF 말씀 네, 좀 네, 해주시면 PF 요. 현재 상황, 뭐 4월 위기설 뭐 이런 네. 것도 말씀. 4월 위기설은 이제 진행 중인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단 이복현 조금 민감한 얘기는 제가 마라톤 세미나에서 조금 더 해드릴 수도 있고 네. 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한 입만 말씀 올리면 제 아는 이제 시행자분이 저축은행이 1순위로 브릿지론이 된 거예요. 저축은행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업이 잘 가다가 푹 터졌잖아요. 지금 1년 반째잖아요. 그 이자를 물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사업 계획을 잡고 뭐 계속. 근데 그 저축은행 한 곳에 1순위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사업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시장이 풀리고 정책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막 머리 아픈 세월을 한 1년 반 지냈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한 얘기예요. 요점이 이겁니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큰일은 예전에 났는데 더 큰일이 난 거야. 어떤 일이 났냐면 대주협력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PF 사업장에 있으면 A, B, C 등급을 나눠가지고 B 등급인데 대주협력단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현장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1순위 트렌치가 저축은행이라고 이 은행이면 이 은행을 대주협력단에서 탁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너지죠. 오리알이죠. 무너지죠. 네, 마치 왜 그 빅숏에서 이렇게 네. 세워놓고 빼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대고 있었는데 진간가? 기대고 있으면서 자기가 후순위인 현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저축은행이. 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시행자분은 여기만 보고 있었는데 이 저축은행이 아웃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힘들죠. 그럼 저축은행이 이 사람을 봐줄까요? 봐줄 힘이 없어요. 네. 가는 수순이에요. 그게 지금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 그 저축을 또 왜 뺐을까요? 금융감독원장에. 그죠? 그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최근에 태영건설 있잖아요. 네. 거기 KDB가 4천 꽂고서 7천억을 출자 전환해야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이 이어질 것 같다는 워딩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7천억을 지금도 돈을 못 받는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7천억을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출자 전환이에요, 또. 와, 이건 진짜 모험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4월 셋째 주에 제가 하는 걸 알아요. 그 회의를.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감이 안 잡혀요. 물론 정부의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뒤에 백 서포트를 해가지고 간다라면 모를까. 지금 약간 정신 없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태영 회장님이 갑자기 나 이거 못해. 마곡지구도 금리 갖고 다투거든요. 금리 재출자를 하는데 겨우 맞췄는데 이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내관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1040%거든요. 지금 뜬 게. 그러면 사실 끝난 거죠. 제가 볼 때. 끝났는데 지금 안 끝냈잖아요. 끝나서 그거를 자본시장 논리에 의해서 빨리 분산을 하고 골드타임 때 정리를 했다라면 그게 도리어 시장에 도움이 돼서 다시 살아나고 싶을지 모르는데 지금 다 붙잡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PF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8월을 예측합니다. 8월. 네. 4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고 4월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짜잘한 것들은 먼저 정리가 될 것이고 소리 없이 언론에 많이 노출 안 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미 워딩들이 다 있어요. 그 타임 스케줄로 보면 금감원이 발표한 그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을 다 제가 연결해 보니까 현장의 모습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딱 연결이 되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마라톤 세미나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 시나리오까지 겹쳐지니까 이건 이제 무조건 진행되고 있구나인데 볼륨의 차이는 있어요. 볼륨을 정부가 진짜 우리를 하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큰 충격 없이 막는데 잠깐 삐끗하면 그때 이제 정말 제가 볼 때 보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가 청담동에 4천억 1순위 현장에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빼려고 여러 번 애를 썼단 말이에요. 1순위니까 4천억을 뺐으면 새마을금고 현장 이번에 4곳이 지금 타겟인데 거기 도와주고도 남잖아요. 그죠? 못 빼게 했어. 어디가? 새마을금고를 돈을 찾는 걸 못 빼게 하겠다고 워딩은 안 나왔지만 갑자기 2달 동안 달라고 우린 받을 거야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연장해줬단 말이야. 그 돈은 없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이 부족한 지점협회 여기를 좀 메꿔주면 새마을금고 신용도가 좋아지면 수신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건데 이게 못 찾았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4천억짜리, 3천억짜리. 1조를 갖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은 PF 부실이 돼서 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공매 그래서 다 달래가지고 대주협력단 협의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현장들 중에 770개를 갖다가 캠코에다가 공매로 토스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작년에 한 200개 하고 그 첫 해 200개 했거든요. 그 거래가 좀 한 반 정도 돼요. 30-40% 낙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금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770건을 공매를 붙였어요. 사업장을. 12개 낙찰됐어요. 박살 났습니다. 뉴스에 크게 안 나오잖아요. 2%네요, 2%. 1%. 그러니까 그럼 현장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PF가 혹시 잘 넘어갈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너무 과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저 아까 PF 여쭤봤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왜냐하면 인구 말씀 주셨고 또 부동산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조금 이건 이제 토론거리인데 예, 예. 본질적인 질의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인구 감소의 과정에서 일인 가구의 증가?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가구를 이제 배제하고 네. 그러면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제 좀 저출산 환경을 좀 극복하려면 네. 좀 집값이 조정돼야 된다. 저 그 부분 네, 맞는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도 인구 감소고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고령화도 또 하나의 과제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고 네. 곧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사실 뭐 지금 이대로 구체적인 개혁이 없다면 지금 내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받지 못한 개혁이 없다면 뭐 그런 구조 속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각자 삶을 고민해야 되는 국가가 나를 살려주지 않는 각자 도생. 그쵸.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구조 속에서 집값이 조정되면 네. 그럼 고령자들은 특히 뭐 영모기지라든가 네, 네. 집이라는 주택 하나의 영목. 자산에 주택 영목. 의존하고 있는 이런 그 고령자들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때 더 큰 우려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부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분들은 다 차익 실현 되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령자들이 최근에 집을 사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로는 최근에 고령자가 집을 산 비율은 극히 적을 거예요. 그럼 영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령자들이 이미 평균 연수도 제가 알기로는 9년에서 10년 보유하다 팔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무슨 손해를 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평균 함정 비슷하게 어떤 논리 함정이에요. 고령자들은 다 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집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자녀 보내고. 네, 네. 그걸 같이 묶어가지고 고령자들이 노인민군을 문제가 묻다고 생기면 저는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네. 정확하게 국가에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경제학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데이터로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 중에 몇 프로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10개도 갖고 있네? 뭐 걱정할 일 있습니까? 심하면 뭐 그 사람은 도리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고령자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은 어느 분인 거예요, 도대체? 영끌을 한 것도 아닐 거고, 평균적으로 9년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갚으셨을 거고,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네. 고령자가 위험해져서 국가에 말로 하지 말고, 데이터 다 있거든요. 국세청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이 대답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국민연금 문제도 이제 하나의 어떤 요소인데, 국민연금 보세요, 여러분.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국가 뒤집어지죠. 네, 그러면 저희 고갈되기 학생 5년 전에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준비하겠죠. 네. 네.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재정 지원이 해야겠죠. 그렇죠. 정답이죠. 그게 독일이에요. 독일이 빵꾸 나기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처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세대 간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을 택한 게 뭐예요? 아이고, 재정에서, 세금에서 메꾸자. 그럼 세금 걷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개정 처리하면서 가능을 하잖아요. 그럼 후세들한테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 개혁 얘기할 때 속으로는 뻔한 수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이거 나라에서 돈 대줘가지고 후세들 못 받을 분들 걱정하는 분들 나라 돈으로 분배해서 하고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세금을 더 투입해 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거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시스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 얘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은 이렇게 하면 정말 아이러니한데 걱정할 거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네. 이렇게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고령 세대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많죠. 65세 맞아요. 이상 가구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81%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부채 비율이 8%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 부동산이
부채도 그쵸.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고령 세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자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죠. 없는데 그 대신에 부동산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쵸, 그쵸. 왜냐면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처리해야 돼요. 그 과정이. 주택연금제도 있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이 예산이 지금은 그러니까 묘해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근데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세요. 주택연금은 아니, 정확해요. 네. 주택연금 그 시점에 시가로 한다. 그러니까 평가로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손해 근데 만약에 보죠.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는 엄청난 빚을 얻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도 힘들 거고 사실 큰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거리요. 어쨌든 정확하시죠.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고령화가 되면서 저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집을 많이 내놓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사줄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정부가 잘해야겠죠.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다 하면 그러니까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퇴양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시각이 좀 정확하게 보셔야지 잘못 네. 보시면 네. 시장 오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벌써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네. 또 대화 나눠야 될 말씀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얘기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왜 녹화도 있기 때문에 아, 중간에 예. 끊기면 안 되니까. 아, 다음 주면.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게 대화 나눠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이미 또 30분이 훌쩍 지나서, 네, 네. 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이광수 대표님이 그 노인분들의 그 자산 보유효나 뭐 데이터도 다 정리되고 또 저도 그런 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마라톤 세미나 그때 노인에 대한 주택 시장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 변화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강수 대표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대표님이 하시던 제가 하시던 그 뷰를 하나 또 시청자 좋습니다. 그 뭐죠 참여하신 분들한테 좋네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는 나 이거 이제 나는 이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거나 나는 이미 고령자인데 나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많죠. 입장들도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우리는 같은 말씀을 나누지만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또 제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나 이제 은퇴했는데 나 집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뷰도 좀 전해드려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오늘 뭐 30분 동안 지금 말씀 못 나눈 그런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신 분들과 좀 토론을 네, 더 통해서 하면 되죠. 예. 예, 뭐 각각의 질문들 그리고 의견을 드린다면 저희가 마라톤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들 각자 질문을 좀 준비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들으러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경제와 관련된 그 질의를 하나씩 적어 와서 또 토론에 임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질문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신청하신 다음에 네. 질문을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좀 충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댓글 봤더니 장소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네. 다시 그거 한 번만 띄워. 공지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종로네. 장- 종로. 예. 네. 이번에는 그 종로구에 그 광화문역 혹은 경복궁역, 광화문역이나 경복궁역에서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 2층을 대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뭐 제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 또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박정호 교수님이 이제 좀 정책적인 이야기, 함두 교수님께서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인구나 혹은 뭐 부동산 시장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특히 한 2시간여 동안 참석해 주신 참석자들하고 정말 난상 토론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미 지난 1, 2차 세미나 경험하신 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각각 갖고 계신 그 각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산성 본부에 에서 하니까 생산성 있는. 이 와중에 네. 생산성 있는 마라톤 세미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3차 마라톤, 원래 그냥 1차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후기가 좋으셔서 2차, 3차를 이어가는데, 가급적이면 분기마다, 이 세미나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차주 중에, 이 영상과 함께 그 신청 방법 같은 걸 다 안내해 드릴 것이니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네네. 간략하게나마 소감 한 말씀씩 나누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문도 교수님부터. 저는 네. 항상 이렇게 우리 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배우는 것도 많고, 워낙 뷰들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이 배운다는 느낌, 좋은 시간이라는 느낌? 뭐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주기적으로 잘 유지되고, 또 그걸 또 위해서 저도 준비를 잘해서 뭐 시청자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교수님. 뭐, 언제나 제가 느끼는 거지만, 뭐, 들으시는 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저희가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거시경제 교수님 하시고, 또 함덕 교수님은 실물에 되게 강하시고, 저는 또, 이렇게 리서치하는 또 실물 자산에 대해서, 또 박정훈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분위기를 느끼시면 얻어가는 게 분명히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직접 뵈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 뵐 때 배우는 게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걸 또 오늘 미리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라톤 세미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본인의 고충들 여기 계신 당대 최고의 고수분들에게 많이 털어놓고 상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분의 상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 2차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편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리 꼭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네.